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에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 불안 심리와 인플레이션 압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한국은행도 추가 금리 인상까지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한미 간 기준금리 차는 역대 최대 폭으로 벌어졌지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SK온이 에코프로와 중국 기업 거린메이와 함께 전북 새만금에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구체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1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합작 공장은 내년 완공 예정으로 전기차 30만 대 분량의 전구체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치매는 아직까지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질병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내 치매 환자만 100만 명에 달하면서 치매 정복을 위한 제약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제롬 파월은 자신이 예고했던 그 길을 그대로 갔습니다. 금융 불안이 계속되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전망도 나왔지만 연준은 9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선택했습니다. 오히려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고 두 차례나 힘을 주어서 말했습니다. 시장이 원했던 긴축 완화의 조짐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조현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일단 연준의 금리 인상폭은 사실 예상했던 수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3월 FOMC 결과부터 짚어볼까요? 네, 미 연준 3월 FOMC가 마친 뒤 연방 기금 금리를 기존 4.5에서 4.75%에서 4.75에서 5%를 올린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월가 예상한 대로 0.25%포인트 인상한 것인데요. 또 그동안 많은 연준 위원들이 최종 금리의 인상을 강조해 왔었지만 이번 점도표상에서 최종 금리 예상 중간 값은 더 오르지 않았습니다. 은행권 리스크 발생이 있었다면 다른 이야기였겠죠. 점도표를 감안하면 연준에게 남은 것은 0.25%포인트 한 차례, 또 많으면 두 차례적 인상 정도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도 기준금리는 지속적인 인상이 아니라 상황을 보면서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에 다가왔음을 시사를 했고요. 하지만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지금까지 9차례 금리를 올렸는데 문제는 그 속도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좀 빠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금융 시스템도 좀 문제가 생겼고 미국 실물 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지난해 3월 이후 1년 동안 9번 연속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에 다다랐는데요. 급격하게 고금리 시대가 오면서 서민들의 카드와 집대출, 자동차 대출, 그야말로 모든 부채 부담을 키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금리를 보면 지난해 3월 16% 초반대에서 급격히 상승해서 현재 20.4%에 달합니다. 신용카드 대출을 연체할 경우 매달 20%의 막대한 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번 인상으로 더 오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30년 모기지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전 3% 후반에서 이제는 7% 수준까지, 그러니까 두 배나 뛰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신차의 경우 6년 대출 금리가 9%에 육박을 하고 중고차는 13%가 넘습니다. 그야말로 가계와 기업의 신용 경색에 대한 경고가 커지는 상황인데요. 이미 가계의 신용 상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수준이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조차 SVB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이전 기준이기 때문에 미국이 2008년보다 더 큰 신용 경색 위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예, 이런 상황에도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오래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를 한 상황입니다. 오늘 파월 의장은 비둘기와 매 중에 어디에 좀 가까웠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FOMC를 보면 성명서는 좀 매파적이고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비둘기적인 발언에 나서는 어떤 그런 패턴을 보여왔는데요. 이번에는 그 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문구를 세 가지로 추려보면 먼저 성명서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 이렇게 말하던 것에서 약간의 추가적인 긴축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비둘기적인 변화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후 기자회견에서 나선 파월 의장이 방점을 찍은 것은 올해 금리 인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기대만큼 빨리 떨어지지 않고 있다, 2%대 이 목표로 가는 길이 정말 멀고 힘들다면서 경제 방향이 불확실해서 올해 기준금리 인하는 예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기자회견은 실리콘밸리뱅크 파산으로 촉발된 미 은행권 금융 불안에 대한 질문이 그야말로 쇄도했습니다. 네. 파월 의장도 일부 은행들의 심각한 위기를 언급하면서 회견을 시작했고 또 실제 금리 동결도 검토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다만 거듭 강조한 것은 미국 은행들의 시스템적인 문제가 아니다였습니다. 그리고 가계와 기업의 신용이 어느 정도 긴축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지역 은행발 신용 공급 감소의 영향을 현재 파악하거나 이에 대한 통화 정책을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은행 시스템의 안전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수단을 쓸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파월 의장의 말과 옐런 재무장관의 말이 엇갈리면서 오히려 좀 시장에 혼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옐런 장관이 어제는 미국 상원 그리고 네. 오늘은 하원인데 청문회에 나오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방금 필요한 모든 수단을 쓰겠다 이렇게 답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예금 전액 보증을 먼저 꺼낸 옐런 장관이 블랭킷 인슈런스, 그러니까 포괄적인 보험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겁니다. 먼저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So, Madam Secretary, does insuring every deposit at every FDIC-insured bank in the nation over $250,000 require congressional approval? This is not something that we have looked at. It's not something that we're considering. When such a failure is deemed to create systemic risk, are likely to invoke the systemic risk exception, which permits the FDIC to protect all depositors, and that would be a case-by-case determination. I understand, I and have that- not considered or discussed anything having to do with blanket insurance or guarantees. 네, 당초 옐런 장관은 실리콘밸리뱅크와 시그니처 은행 외에도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 맞이한다면 추가적으로 예금 보호에 나서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역은행들로 확산되는 뱅크런을 막기 위함이었는데요. 공화당 의원들이 세금으로 모든 은행의 모든 예금을 보호한다는 것이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금융 시스템상의 문제로 위기에 처한 은행에 한해서만 지원하겠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것입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원칙을 이야기한 거죠. 예. 그런데 이를 두고 빌 에크먼 퍼싱스퀘어 CEO, 그러니까 제2의 워런 버핏이라고 불리는 빌 에크먼이 옐런 장관의 발언으로 예금 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내면서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소규모 은행들의 피해는 더 크고 오래 갈 것이고 신규 기업들 또 건설 대출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제 최대 경제 리스크는 인플레이션이 아닌 금융 불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연준도 은행 위기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 이미 판단을 했지만 예상보다 더 나쁠 수 있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예, 미 연준의 베이비 스텝으로 한국은행도 추가 금리 인상까지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간 기준금리 차이가 역대 최대폭으로 벌어지긴 했지만 속도가 늦춰지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상황을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한미 금리 차가 1.5%포인트까지 벌어진 건 지난 2000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22년 만에 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가장 큰 폭으로 낮아진 건데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선 외국인 투자 자금이 더 높은 수익률을 조차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그만큼 커지게 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은 다음 달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연준이 당초 우려와 달리 베이비 스텝만 밟고 더 높고 빠른 인상도 예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은으로서는 한 번 더 금리를 동결하고 물가나 경기 상황을 지켜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특히 2000년 당시와는 펀더멘털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한미 금리 차가 최대폭으로 벌어진다고 해서 과거처럼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 이미 기준금리 격차가 1.25%포인트로 벌어지고 연준이 강력한 긴축 신호를 보냈던 최근에도 금융시장은 큰 동요 없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는데 이날 미국의 또 한 차례의 금리 인상에도 원달러 환율은 30원 가까이 하락해 1278원에 마감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출 부진의 내수 침체까지 경기 하강 신호가 짙어지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을 따라갈 여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금리 차이가 벌어져서 좋을 건 없는데 발작적인 그런 현상은 현실화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경기 침체는 무거운 짐이거든요. 우리가 너무 또 미국하고 이렇게 동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하지만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의 여파에 금융시장 변동성은 언제든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한은의 분석. 한미 금리 차가 감내할 만한 수준이더라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더 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강도 통화 긴축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중소형 은행 위기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재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높은 경계심을 갖고 실제 미국 은행 위기 우려에 기관들의 현금 확보 수요가 늘어 최근 달러화 조달 비용은 큰 폭으로 증가한 상황. 당장 다음 달 한은이 연준을 따라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물가나 환율, 자금 유출 상황에 따라 한 차례 추가 인상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이번에는 파월의 발언에 정신없는 하루를 보낸 우리 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하락 상승 반복을 하더니 코스피는 조금 오르고 코스닥은 좀 내린 채 마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는데요. 간밤 미국 증시 급락에 이 하락 출발했던 국내 증시는 장 초반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이 낙폭을 줄였습니다. 특히 장중 이 에코프로 그룹주 등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장 마감을 앞두고 에코프로 그룹주가 한순간 급락하면서 이 증시는 좀 충격을 받고 코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상승하다가 이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30원 가까이 내리면서 1278원 선에 마감했습니다. 이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막바지라니까 이제 위험 자산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건가요? 환율이 아주 크게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이런 기대감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25bp 올렸지만 시장은 이에 대해서 사실상 금리 인하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현 금리 수준은 미국의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준이 빠른 시일 내에 금리를 동결하거나 내리는 등 긴축 완화로 돌아설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오는 5월에 열리는 이 다음 달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의 동결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는 65%에 달했습니다. 또한 장중 미국 선물지수가 반등한 점 역시 이 달러와 약세 요인으로 꼽힙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에 미국 증시는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증권업계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 시장의 반응이 과도했다라고 보고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 급락은 이 외국인의 매수세를 부추겼는데요. 오늘 외국인은 양시장에서 3,100억 원가량 순매수하면서 이틀째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어젯밤 이제 FOMC 결과 이 파월의 발언에 대해서 좀 어떤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증권업계에서는 이 연준의 긴축 정책이 막바지라는 것의 뜻을 모았습니다. 연준이 이번 FOMC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변경한 만큼 긴축 사이클의 끝이 보인다라는 건데요. 대부분 5월 FOMC를 끝으로 긴축이 종료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증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여겨졌던 이 3월 FOMC를 무사히 넘겼지만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금리 수준은 5월 추가 인상을 이 마지막으로 5.25%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은행권에서는 추가 이 혼란이 발생할 경우 긴축 사이클이 재가동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증권업계에서는 연준의 양적 긴축의 변화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향후 미국의 물가 지표와 은행권의 혼란이 해소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오늘 베이비 스텝이 미국 경기와 금융시장에 반영되려면 최소한 2분기는 지나야 한다면서 그동안 투자자들은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번에는 종목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로봇주는 강세였습니다. 특별한 호재가 있었습니까? 네, 이 로봇주에 대한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 대기업들의 로봇 사업을 계속 신상적 동력으로 점찍으면서 관련주도 이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호재가 더해지면서 일부 로봇주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 상승세는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따른 건데요. 개정안이 다음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로봇 실외 이송 사업의 이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관련주의 매수세가 좀 집중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로봇을 보행자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또한 보행자의 로봇의 이 무게와 속도를 규정하고 로봇의 이 보도 통행 시 발생하는 이 사고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다룬다는 내용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의 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한 이런 법안은 자율주행 로봇 사업의 필수 법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이 국회 통과를 앞두면서 그동안 정부가 로봇 규제 혁신 방안으로 제시해왔던 연내 로봇 이 보도 통행에 대해서도 청신호가 켜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세를 보인 기업들은 이번 법 개정으로 구체적으로 좀 어떤 수혜를 입게 되는 겁니까?
네, 앞서 살펴봤던 이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예. 뉴로메카의 경우 이 협동 산업용 로봇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로봇 자동화 서비스 등에 대한 솔루션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SBB테크 같은 경우는 협동 서비스 로봇 관절을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특히 이 관절 역할을 하는 하모님 감속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셀바스 AI 같은 경우 이 지능형 로봇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로메카, 셀바스 AI, SBB테크는 10%대 급등세를 보였고 또 삼성전자의 선택을 받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도 8%대 오르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인증 중고차 사업 진출을 공식 선언하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판매에 들어갑니다. 하반기에는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N을 출시하기로 했는데 가격 인하에 집중하고 있는 테슬라와 달리 성능과 품질로 승부를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주주총회에서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을 정관에 새로 추가하며 중고차 판매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출고 5년 이내 누적 주행거리 10만 킬로미터 미만 차량 중 200여 가지 항목의 품질 테스트를 거친 중고차를 시장에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인증 중고차 사업으로 신뢰도 높은 중고차를 제공함과 동시에 잔존가치 제고를 통해 고객의 실부담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 중고차 사업자의 반발을 고려해 2025년까지 시장 점유율은 최대 4.1%로 제한됩니다. 국내 중고차 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매년 최대 10만 대 안팎의 중고차를 팔 수 있는 겁니다. 올 하반기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N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한 자동차 업체들이 너도나도 전기차 가격을 인하하고 신차를 출시하는 등 판매 경쟁이 치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그룹 양산차 중 고성능 브랜드 N 전기차가 출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당장 가격 인하보다 품질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ESG 경영 흐름에 발맞춰 배당 절차를 개선하는 등 주주 환원 강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현대차는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그 다음 해 봄에 열리는 주총에서 배당금을 확정하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을 못하도록 정관을 바꿨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턴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배당금이 정해진 이후에 투자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에 힘입어 배당금도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주당 6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또 앞으로 5년간 최대 2조 5천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한 후 이 중 절반을 소각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이 입찰에서 탈락하면서 22년 만에 인천공항에서 철수하게 됐습니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인천공항 대신 시내 면세점과 해외 면세점에 집중하겠다는 보관이 깔린 전략적 패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이번에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에서 탈락한 롯데는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10년간 인천공항에서 영업할 수 없게 된 롯데는 당장 올해부터 매출 규모가 최대 5천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신라면세점의 순위가 역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롯데 면세점 매출은 3조 7,200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 순입니다. 지난해 롯데와 신라는 4조 원대 매출을 회복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롯데가 인천공항에서 빠지면서 신라가 1위로 올라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에 롯데는 인천공항 철수로 절감한 비용을 시내 면세점과 해외 사업에 투자해 매출 감소를 만회한다는 전략입니다. 공항 면세점보다 시내 면세점과 인터넷 면세점 이용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다 최근 확장하고 있는 해외 면세점 투자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롯데는 해외 6개국에 13개 사업장을 두며 국내 면세업체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해외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롯데는 올해 그랜드 오픈을 앞둔 싱가포르 창의 공항점과 오는 6월 오픈 예정인 호주 멜버른 공항점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롯데가 운영하는 해외 면세점 중 가장 규모가 큰 두 곳이기 때문입니다. 롯데 면세점은 현재 해외 6개국에서 13개 매장을 운영하는 등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 공략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는 6월 호주 멜버른 공항점 오픈을 시작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공항 면세점 신규 출점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인천 탈락에도 시내 면세점과 해외 확대 전략으로 올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매출 6조 원을 목표로 내건 롯데. 국내 면세업계 1위 수성과 함께 내년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ADF 벨트를 한층 강화해 해외에서만 매출 1조 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정치권과 국민연금의 압박에 밀려 연임을 포기한 구현모 대표에 이어 KT의 차기 CEO 후보로 결정된 윤경림 사장도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반대한 여당에 국민연금의 압박 그리고 검찰 수사까지 견디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규제 산업인 통신업의 특성상 주총을 통과해도 제대로 일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했을 겁니다. 이제 KT는 31일 열리는 주총에서 차기 CEO를 뽑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KT, 단순한 통신사가 아닙니다. 재계순위 12위에 계열사는 49개, 본사 임직원만 2만 명이 넘는 거대 그룹입니다. 이런 회사의 CEO가 공석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민간 기업인 KT에서 벌어진 일에 여당과 국민연금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정작 KT의 주인인 주주의 목소리는 없고 이사회에서 뽑은 후보는 외부 입김에 연이어 낙마했습니다. 주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KT 주가는 두 달 새 20%나 떨어졌고 KT 주식을 사라던 애널리스트는 지금은 살 때가 아니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정작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사들도 윤경림 후보에 찬성했습니다. 이들의 영향을 받는 외국인 주주들은 KT의 주식을 44%나 들고 있습니다. 이러니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난해 만났던 KT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렸던 KT의 분위기를 묻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부 쪽에서 압력이나 요청이 온 적이 없다.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딱 그때까지였나 봅니다. 올해 주총 시즌을 시작으로 바야흐로 주주 자본주의의 봄이 열리는가 싶었는데 서울 광화문 한복판 KT에서는 난데없는 관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없었던 소위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엑스포, 환경 친화적인 엑스포, 첨단 기술을 보여주는 엑스포, 그리고 모두가 같이 연대하는 엑스포, 대한민국이 보여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국판 스페이스X로 불리는 민간 우주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가 최근 소형 위성 발사체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민간 스타트업이 우주 산업에서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디면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송민아 기자 나왔습니다. 송 기자, 네. 먼저 이번 발사, 시험 발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난 사흘 전이었습니다. 지난 20일이었습니다. 이 이노스페이스의 그런 소형 위성 발사체가 시험 비행에 성공을 했죠. 먼저 이 발사 성공 상황을 좀 간단히 좀 짚어보면 한빛 TLV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1단 발사체는 추력 15톤급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이 장착이 됐습니다.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이 한빛 TLV는 점화 후에 106초 동안 연소한 후 4분 33초 동안 정상 비행을 마치고 목표 지점인 브라질 해역에 떨어졌습니다.
이번 비행시험으로 일단 발사체의 성능이 이상이 없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추력 3톤의 상단 발사체 시험도 남아 있습니다. 이노스페이스 측은 내년까지 이 상단 발사체의 개발을 마치고 이번 시험 발사에 성공한 한빛 TLV와 그 상단을 합친 2단형 한빛 나노 발사체의 비행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라는 계획입니다. 한빛 나노 발사체의 이번 시험 발사는 한 번만 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려야만 하고요. 성공한다면은 내년에 한빛 나노의 이 탑재 중량 50kg인 탑재체를 실은 이 상업 발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빛 나노 이 다음 단계가 한빛 마이크로라고 해서 150kg급 탑재체를 시험 발사하게 되고요. 이후 탑재 중량을 500kg까지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좀 탑재할 수 있는 무게가 크지는 않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직접 위성을 싣고 발사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누리호와는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이 탑재체 중량이 좀 차이가 있겠고요. 일단은 이 한빛 TLV 같은 경우에는 소형 위성 발사체이고 또 누리호는 중대형 위성 발사체다라는 점입니다. 이 탑재체의 중량이 500kg 이하까지 실을 수 있는 발사체를 소형, 그리고 500kg이 넘어가면서 1톤이 넘는 그런 무거운 중량의 탑재체를 실을 수 있으면 중대형 발사체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런 차이 때문에 한 번에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위성수가 소형 발사체의 경우에는 최대 5개 정도인데 반해서 이 누리호 같은 경우는 최대 30개까지 실을 수가 있습니다. 한빛 TLV는 크기도 이 누리호에 비해서 좀 작습니다. 총 길이는 16m에 최대 직경은 1m고요. 무게는 8.4톤의 1단 발사체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무게가 200톤의 길이는 50m에 육박하는 누리호에 비하면 상당히 아담한 크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개발을 주도한 주체도 좀 다릅니다.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이 정부에서 주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한빛 TLV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인 이노스페이스가 개발부터 발사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뉴스페이스라는 의미가 민간이 주도하는 이런 소형 우주 발사체를 통한 우주 비행 시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번 이노스페이스의 발사 성공으로 뉴스페이스에 한 발 더 다가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형이지만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드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실패 가능성도 높은데 그럼에도 이렇게 민간 스타트업으로 돈이 들어와서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좀 시장 전망이 좋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실패 리스크도 또 크고요. 그리고 시행착오도 좀 많을 수밖에 없겠지만 성공을 한다면 큰 기회가 열릴 것으로 업계는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 스페이스X나 또 블루 오리진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 우주 관광 사업은 물론이고요. 우주 광물 채굴 사업이나 또는 이 화성 정착 프로젝트도 가능하다라는 분석입니다. 세계 우주 시장은 오는 2040년이 되면 1,200조 원 규모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전 세계 발사 위성의 90% 이상이 소형 위성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이노스페이스가 도전하고 있는 이 소형 위성 발사체 시장도 급격히 성장할 전망입니다. 누적 기준으로 지난 2021년까지 10조 원대에 머물렀던 소형 위성 발사 시장 규모는 2031년이 되면 약 4배 가까이 더 규모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현재 위성 발사를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전 세계에 10곳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진입을 할수록 더 큰 시장 기회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업체를 조금 더 취재를 해보니까 국방 분야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지금 고체 연료를 활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을 개발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협할 그런 무기 체계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노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이 발사체가 고체 연료와 또 액체 연료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으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미사일 개발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 군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노스페이스 측은 이 하이브리드 로켓이 액체 연료에 비해서 폭발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요. 또 비교적 좀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생산이나 관리 측면에서 액체 연료 기반의 발사체보다 경제성이 더 뛰어난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노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실제 상업화까지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개발을 하고 시험 발사를 하려면 좀 더 투자를 받아야 할 텐데 이를 위한 IPO 계획도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 좀 드렸던 것처럼 맨 땅에 헤딩을 하듯이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그런 개발 과정을 업체 스스로 개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성 측면에는 분명히 위험 요소가 존재를 합니다.
이노스페이스 관계자는 이 상업화에 나서는 2026년을 기준으로 연 35회 이상 발사를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매달 3회가량 이 발사체를 우주로 올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이 기업의 이익으로 이어지긴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스페이스X의 경우 10,000회가 넘는 그런 소형 위성 발사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성장성이 큰 시장이다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금도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설립한 이 이노스페이스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552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코오롱 그룹의 적극적인 투자가 좀 돋보였는데요. 코오롱 인베스트먼트가 지난 2019년 10억 원의 투자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코오롱 글로텍이 6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코오롱 그룹 계열사가 이노스페이스에 투자한 금액은 모두 108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이노스페이스 전체 지분의 17.7%에 해당하고요. 또 외부 투자자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내년에 기술 특례 상장 계획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이 투자 유치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송민아 기자였습니다. 올해 키메스가 해외 그 바이어들도 400명 이상의 바이어가 지금 참관을 하러 왔었고요. 관심 갖는 부분 중 하나가 메디컬 AI 쪽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웨이센의 메디컬 AI 그 실시간 인공지능 내시경적 솔루션 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인공지능 부분에서 접목할 수 있는 여러 분야 중에 메디컬 쪽 분야가 실생활에서 많이 이제 확산해 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즘 그 한참 이슈를 하고 있는 헬스케어가 있는데 AR, VR을 이용한 홍보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기업들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힘을 썼고요. 인구 고령화로 치매 환자 수가 급속하게 늘고 있지만 치매는 아직도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내년이면 국내에서만 치매 환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인데 아무도 이루지 못한 치매 정복을 위한 제약사들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특별기획 인구 절벽 판이 바뀐다. 오늘은 인류의 난제, 치매 정복기를 취재했습니다. 고여국 기자입니다. 의학기술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치매는 인류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병입니다.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이 쌓여 치매가 발생한다는 가설이 유력한 정도입니다. 치료제 개발이 더딘 이유는 인체에서 가장 복잡한 기관인 뇌에 발병하기 때문입니다. 이 동물 모델이라든가 기타 바이오마커를 활용해서 초기에 진단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어렵고요. 뇌 세포에 있는 그러한 그 혈액관을 세포를 투과할 수 있느냐 약물이 소위 그걸 BBB라고 표현하거든요. 지금까지 개발된 가장 효과적인 치매 치료제는 미국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이가 함께 만든 레켐비입니다. 임상 3상에서 가짜 약보다 인지 능력이 27%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7월 중 미국 FDA 정식 승인이 되면 임상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환자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국내에 들어오려면 2년 넘게 걸릴 전망입니다. 우리 돈으로 1년에 3천만 원이 넘는 약값도 문제입니다. 에자이 측이 전망한 2030년 레켐비 매출은 70억 달러. 전 세계 치매 환자가 1억 4천만 명가량인데 26만 명이 이 약을 맞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셈입니다. 분해 폐질이라든가 이런 한 4종 정도가 미국 FDA의 기존에
허가가 돼서 이제 시적으로 이제 치매 환자들한테 약물을 투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증상의 완화를 위한 거지 시적인 치료제 개념은 아니었거든요. 혁신적으로 거의 완치되는 수준의 그런 약물이 개발됐다라고 하면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물론이지만 명예와 국내 기업들도 치매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리바이오와 젠백스처럼 자체 신약 개발 중인 곳이 있는가 하면 JW 중외제약과 셀트리온 제약 등은 치매 환자들이 좀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마시거나 붙이는 형태의 치매 관련 약품을 내놨습니다. 업계에선 내년이면 국내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양한 치료제 개발을 위한 유리한 환경은 갖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례 없이 빠른 인구 고령화가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네, 최근 글로벌 은행들이 잇따라 위기를 겪으면서 시중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쏠리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부 홍원표 기자와 현재 상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기자, 요즘에 갈 곳 없는 자금이 파킹형 통장에 예치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파킹형이라는 게 어떤 개념일까요? 네, 파킹형은 흔히 이제 돈을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는 상품을 파킹형 통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그중에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ETF를 네. 파킹형 ETF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일단 여유 자금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좀 주식 투자하기에 좀 꺼려질 때, 이럴 때 잠시 쉬어간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글로벌 증시가 계속 불안하기 때문에 이 상품에 돈을 잠깐 넣어두는 겁니다. 일단 파킹형 ETF는 돈을 언제든지 넣고 뺄 수 있고 또 인출에 대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단기간에 이자 수익을 낼 수 있어서 최근에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 CD 금리에 연동하는 상품하고 무위험 금리를 추종하는 상품이 좀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자금이 어느 정도로 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 먼저 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국내 상장 ETF 중에 시가총액 규모 순인데요. 1위가 이제 코덱스 200인데 이게 이제 5조 5,800억 원이고 이제 2위와 3위 상품이 이 파킹형 ETF인데요. 타이거 CD 금리 투자 같은 경우는 4조 8,700억 원, 또 코덱스 KUFR은 3조 4,600억 원이나 됩니다. 예. 2위랑 3위가 이렇게 대표적인 파킹형 상품인데 2, 3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특히 2위 상품인 이 타이거 CD 금리 투자는 이달에만 개인이 25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또 KUFR은 45억 원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그렇군요. 당연히 위험도가 낮은 상품인 만큼 고수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금리 인상기에 맞춰서 좀 꾸준하게 올랐다는 게 포인트일 것 같고 들어보면은 1년 내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앞서 보신 것처럼 이 타이거 CD 금리 투자 같은 경우는 91일물 CD 금리를 추종을 하는데요. 네. 이 KIS 채권 평가에서 발표하는 금리 투자 지수가 있습니다. 그 지수를 구성하는 포트폴리오가 한 40% 정도가 예금인데 형태는 ETF인데 단기 예금의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이 KUFR 금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무위험 지표 금리 지수를 따라갑니다. 이 무위험 지표라는 것은 이제 국채나 통한증권을 담보로 해서 지수를 산출하는데요. 네. 이제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 간의 금융 거래를 기초로 하고 있고 또 만기가 하루인 초단기 거래여서 이제 위험이 없다. 그래서 네. 무위험 투자에 가깝다 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이 타이거 CD 금리 같은 경우는 최근 6개월 동안 4거래일을 제외하고는 계속 올랐고요. 또 KUFR 같은 경우는 6개월간 하락한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가격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하루에 오르는 수치는 0.01에서 0.04 정도기 때문에 크진 않지만 그래도 매일 복리로 오르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1년 기준 수익률은 한 3% 중반 정도로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매일 이자를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 들어서 이 은행의 입출금식 이 파킹 통장의 금리가 지난달부터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ETF로 좀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안전자산으로 파킹형 ETF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전자산 하면은 금을 당연히 또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보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요즘 말 그대로 정말 폭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값이. 금 관련 투자 상품은 좀 동향이 어떨까요? 네, 요즘 금값이 말씀하신 것처럼 폭등하고 있는데 문자 그대로 금값이 정말 금값입니다. 네.
국제 금 가격이 오늘만 30달러 가까이 올라서 온스당 1,980달러 가까이 이제 다가섰는데요. 그러니까 장중이 아니라 이제 장 마감 기준으로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금 가격은 지난해 11월에는 온스당 1,600원대에 불과했는데 네.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강달러 현상이 좀 잦아들고 있고요. 또 거기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금값이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특히 연준이 이제 지난밤 FOMC에서 올해 금리 인하는 하지 않더라도 금리 인상 역시 좀 한 번만 더 할 거다. 좀 이런 의도를 드러내면서 금의 가치가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이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내면 금값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금 관련 ETF 중에 시총이 가장 높은 코덱스 골드 선물 같은 경우는 3개월 만에 30%가량 가격이 뛰었습니다. 예,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그래서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냐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살펴본 안전 자산들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일단 뭐 제가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렸는데 예. 약간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파킹형 ETF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올 한 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이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의 여진이 남아 있어서 이제 글로벌 증시가 좀 불안하고 또 고금리인 상황인 만큼 당분간은 이 파킹형 ETF에 투자하는 게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하반기나 뭐 내년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면 지금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분석들을 하고 있고요. 금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침체기에는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좀 관심이 쏠리기 때문인데요. 예. 또 이 달러 약세가 나타나면 이제 금 가격이 오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한 것과 반대로 금값이 오른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뭐 상반기에 마무리를 한다면 달러 약세가 찾아오면서 금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월가에서는 금값이 다음 달에는 온스당 2,100달러까지 오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연준의 이 금리 인상 중단 시기가 좀 앞당겨지면 최대 2,6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SK온과 에코프로, 중국 기업 거린메이가 손잡고 배터리 핵심 소재 양극재 주원료, 전구체 국내 생산에 나섭니다. 현재 전구체의 90%는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SK온과 국내 양극재 기업 에코프로가 중국 전구체 기업 GEM과 손잡고 국내에서 전구체 공장을 짓습니다. 합작 법인명은 GEM 코리아 뉴 에너지 머티리얼이며 3사는 최대 1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GEM은 글로벌 전구체 시장 3위 기업으로 올 하반기 상장을 앞둔 에코프로의 전구체자 회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과거 합작 파트너사였기도 했습니다. 공장은 올해 착공에 들어가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할 전구체 양은 5만 톤, 전기차 3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전구체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은 두 곳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15,000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5만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구체는 양극재 원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원료지만 환경 오염과 원가 경쟁력을 이유로 우리나라 전구체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90%에 달합니다. 하지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배터리 업계는 핵심 소재 탈중국화에 중국 배터리 업계는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 진출하려는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전구체 기업들도 이제 한국 양극재 기업들의 큰 고객이고요. GEM은 한국의 전구체 합작 공장을 짓기 위해서 지난해 말부터 한국을 방문을 해서 배터리 소재 업체 대략 한 20곳 정도 미팅을 하고 간 것으로. 중국에서 원소재를 가져와 한국에서 가공을 하면 한국산으로 평가받아 중국산 배터리와 소재 부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IRA를 비껴가기 위한 조치라는 겁니다. 다른 양극재 업체들도 국내 전구체 생산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LG화학은 고려아연과 손잡고 내년 2분기부터 울산에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고 포스코퓨처엠도 내년까지 전구체 국내 생산을 4만 5천 톤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LNF도 현재 국내 전구체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3월 말 IRA 세부안 발표를 앞두고 한국 배터리 업계는 중국 과잉 의존에서 벗어나 공급망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SK텔레콤이 5G 중간 요금제를 25가지나 새로 내놨습니다. 소비자 선택의 폭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데이터 제공량을 다양하게 나눠 요금제를 내놓은 건데 KT와 LGU+도 비슷한 요금제를 준비하고 있어 요금제 개편에 따른 통신사들의 실적 영향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롭게 25종의 요금제를 추가하면서 SK텔레콤의 5G 요금제는 총 45개가 됐습니다. 소비자의 연령대와 데이터량을 고려해 개개인의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62,000원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5G 맞춤형 요금제입니다. 비었던 24GB에서 110GB 사이 4종의 요금제가 추가되는데 기존 24GB 중간 요금제에서 원하는 만큼 추가 데이터를 얻는 방식입니다. 기존 59,000원의 24GB 데이터를 소비하는 이용자라면 5,000원을 추가해서 한 달에 54GB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약정 없이 한 달 단위로 데이터량을 조절할 수도 있어 요금제 선택폭은 한층 늘어납니다. 정부는 새로운 요금제로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가계통신비 절감이 기대된다며 KT와 LGU+도 곧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T나 LGU+에서도 내부에서 이제 이런 새로운 요금제 출시를 준비 중으로 알고 있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아마 신고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내놓은 요금제이기 때문에 통신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기존 100GB 이상을 사용하는 이른바 헤비 유저가 더 저렴한 요금제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만 34세 이하 청년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론 연령에 따른 추가 데이터와 부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출혈을 감수해야 합니다.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파격적인 요금제가 나온 만큼 면밀히 영향을 분석해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지난해 8월 중간 요금제 출시에 따른 실적 하락 우려는 있었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밑에서 위로 올리는 수요도 있긴 하거든요. 작년에 이게 실적 영향 안 미쳤던 그게 상쇄가 돼가지고 알프에 그렇게 크게 영향 미치지 못했다. 다운시키는 수요랑 업시키는 수요가 서로 상쇄가 돼서 정부도 새로운 요금제에 따른 전체적인 시장 영향은 향후 몇 달간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8년 첫 개통 이후 큰 폭의 변화가 없었던 5G 요금제가 SK텔레콤의 신규 상품으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밀가루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이른바 가루쌀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루쌀로 만든 제품이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해마다 쌀이 남아도는 수급 불균형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은 56.9kg, 2005년 80.7kg이었던 쌀 소비량은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줄어 17년간 29.4%가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쌀 생산량은 476만 8천 톤에서 376만 4천 톤으로 21% 줄었습니다. 쌀 소비는 급격히 줄었지만 공급량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완만해 쌀값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농민들은 줄곧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농가 소득을 올리고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수요가 줄고 있는 밥쌀 대신 가루쌀 생산을 장려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특장점은 밀하고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밀 생산도 늘리고 또 밀 수입량도 줄이고 그러니까 가루쌀은 기본 벼처럼 생산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식량 자급률을 우리가 지금 45%인데 이걸 5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거의 뭐 올인하다시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빻아 가루로 만들 수 있는 쌀로 성질이 밀과 비슷해
밀가루로 대체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가루쌀을 재배할 경우 밥쌀 재배 면적을 줄일 수 있어 수급 균형을 통해 폭락하는 쌀값을 방어할 수 있는 작물로도 기대를 모읍니다. 정부는 올해 25억 원을 투입해 식품업체 가루쌀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데 농심과 삼양식품, 해태제과 등 15곳이 참여했습니다. 식품회사들은 OES나 짜장라면 같은 밀가루 기반 제품에 가루쌀을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제 가공식품을 만들어 연말께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침 공정을 통해서 면 내부 깊숙이 호화를 시킬 수 있고 더 쫄깃한 식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겉면 제조 공법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공법을 활용해서 이번에 글루텐 프리 쌀가루 제품 개발에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가운데 쌀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국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 통과로 쌀 생산량이 지금보다 늘어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한데 가루쌀 육성을 통해 쌀 재배 면적을 줄여나가겠다는 정부 식량 정책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5월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강제 경매로 살던 집을 떠나 1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전세금을 받지 못한 과거 모든 임차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전세 피해자가 경매로 떠안은 주택이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3억 원, 지방 1억 5천만 원 이하면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모두 충족하면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요건을 부여받는 유주택 전세 피해자 수가 최소 1,000명이 넘을 것이란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